자, 부지런히 그러면 하시겠습니다. 네. 예, 예. 그 지난번에 이제 막 얘기 나왔던 이제 저거거든요. 그 지난번 얘기 좀 하고 이제 오늘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 교도소의 담장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170페이지에 1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물론 물질 세계에 뿌리내릴 수는 없죠. 물질은 물질인 것 뿐인 거고, 이제 저 표현이 이제 이거겠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기 어렵다. 그죠? 어렵다는 거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 그 뭐 여기도 나왔지만, 그죠? 지난번에 아이들을 자라면서 왜 내 방이 없어? 내 방 줘. 이런 식, 그죠? 이제 자라면서 그런 거 자체도 오늘은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 다 한 방에 한나에 그냥 독립된 방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게 말 그대로 우리 사피엔스가 특유의 그 뇌 배선, 지나치게 민감한 사회적 지능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을 다른 모든 사물에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사물의 사회적 의미를 결합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말한 사실과 가치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물을 뭐 설치를 하건 그걸 보건 간에 항상 그 속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사례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겠죠.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죠? 붉은색 하면 무조건 좋은 것. 그죠? 잡기를 쫓아내는 그 물질, 아예 붉은색 자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맥락, 다른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걸 의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과 가치의 결합과 그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런 얘기도 했고, 그죠? 질병.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강의할 때 한 페이지를 딱 간단히 요약한 건데, 여기 한 페이지, A4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사상세 사실과 가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라톤 이데아론 아마 들어는 보였을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뭐 진선미죠. 그죠? 이제 진선미인데, 진리는 이제 사실적인 진리, 선은 도덕적인 선, 미는 이제 그죠? 어떤 아름다움인데, 요게 이제 진선미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진선미의 일치. 이런 식으로. 잠깐만 찍을게요. 아, 이거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저 파일도. 파일. 보는 게 더. 아, 파일 또, 그러니까 한 4주씩 해서 지난번 것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또 이것도 다음 주까지 하면 또 올려드리고 할 겁니다. 파일도. 어쨌든, 이렇다는 거. 진선미의 일치. 고대에는. 근데 이게 플라톤이 사실 독특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독특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를 적용한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먼저 합시다. 그러면 진선미일치라 그러니까 요게 잠깐만. 요거 아름답다는 말, 우리말. 야, 아름답다. 그냥 아름답다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는데 이 말이 원래 어디서 왔겠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름답다. 그죠?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주로 이제 어떤 외모나 용모가 뭐 보기 좋고 예쁘다. 그래서 야, 아름답다. 겉모습 이런 표현으로 주로 쓰지만 그 옛날에도 그랬을까? 그죠? 옛날에도 과거에도 그랬을까?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아름답다는 말의 기원을 정확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게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어처구니없는 이론이 있어요. 뭐 무슨 뭐 이상 국문학과 그 교수들이 제가 보기엔 어처구니가 없어. 그럼 뭐 한문으로 어떻게 풀어지는데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름답다라는 것은 한문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천 우리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우리의 우랄 알타의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한문이 도입되기 이전에 그냥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그거는 그 철학이나 이 미학 이런 걸 과학을 몰라서 그냥 그 국어학자들이 문헌만 보고 그죠? 한문으로 전해지는 문헌밖에 없으니 문헌만 보고 어거지로 추측한 거고. 그것도 물론 추측이지. 제가 봤을 땐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추측이죠.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옛날에 올라와서. 근데 아름답다라는 게 이게 아름답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이란 말을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아름들이 나무. 그죠? 아름들이 이렇게 꽉 차고 아름차다. 뭐 한아름. 그죠? 근데 이제 이 아름이 어디서 왔냐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건 알 같아요. 알에서 아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이라는 게 이것도 순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뭔가 꽉 차고 뭐 한문으로 말하면 실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차다. 그죠? 그러니까 알이 이제 아름이 됐고 이렇게 변형된 그런 그 같은 그 어근을 가진 단어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름은 알 해서 무언가 가득 차고 풍성하고 뭐 부실하지 않은 한마디로 좋다는 거죠. 꽉 차서.
그런 걸 일컫는 말로, 그런 모양을 일컫는 말로 추정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아름답다라는 말이 원래 겉모습만 이쁜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진선미의 일치가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풍성하고 유용한 거, 뭔가 꽉 차고 실하고 이런 거, 그죠? 그게 이제 아름다운 거고, 도덕적으로 좋은 것. 그러니까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선 당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옛날 수렵채집인들이 지나가다가 사과나무를 보던 걸 봤을 때, 야, 이 사과나무가 사과가 참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알차다는 의미도 있고, 그죠? 알차다는 의미도 있고, 야, 사과라면 이래야지, 그죠? 사과라면 이래야지 해서 그런 어떤 슈디의 의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것이 당연히 보기에도 좋은 어떤 미적 선호의 대상, 그죠? 우리가 그런 거를 좋아하고, 찌그러지고 알차지 않은 거는 흉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진선미가 일치한 단어로 아마부터 기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물론 제 추정입니다. 이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죠. 옛날로 올라가서. 근데 또 그럴 듯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핵심은 이제 진선미의 일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써요. 저희 어릴 땐 그런 말 안 썼는데, 착하다라는 말을 쓰나요? 착하다. 가격이 착하다. 맞아. 그죠? 이게 저희 어릴 때 이런 말 안 써요. 그죠? 가격이 착하다는 게 그죠? 가격이 착하다는 말. 예. 그말 쓴 지는 얼마 안 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착하다 또는 뭐가 착하다 이게 가격이 착하다 가격은 그 팩트에 불과한데 그 착하다는 게 야 그래야 되는 거고 그죠? 예. 몸매도 착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사실과 가치를 막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저 이렇게 막 갖다 통합적으로 쓰는 거죠. 의미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죠? 원래는 이제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착하다, 몸매가 착하다. 맞습니다. 그래야 한다, 좋고, 이게 이래야 하고, 그죠? 도덕적 가치.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그죠? 그런 것까지 들어가니까 진선미가 일치되는 그런 우리의 자연적인 관념이 그냥 그렇게 자꾸 언어로 자꾸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구분하려고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푸는 썰에 이거는 국어학자들하고 달라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플라톤의 진선미가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수렵제 집에서 넘어온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 자연법사상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세 기독교 이걸 보면 좀 더 명확하죠.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도 사실은 진선미의 일치라고 봐야 돼요.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게 왜 들어갔느냐? 이게 어릴 때 봤던 영화 뭡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코바디스 그런 거 배너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나병 환자들, 그죠?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고 이러면 이게 흉하고, 왜냐면 문둥병 자체가 이게 신의 벌한 것이고, 왜 벌했냐면은, 그냥 나쁜 짓 했으니까, 그죠? 옛날에 그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신자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병 환자들을 막 이렇게 더러운데 막 돌보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예수가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적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를 동일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사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전 얘기를 사실 내려온 거죠. 진선미의 일치.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세계관들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신의 명령으로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 법칙은 그죠? 어떤 존재, 당위의 영역이고, 명령은 이제 슈드니까, 이거는 사실과 같이 존재와 당위가 구별되는 영역인데, 옛날에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연 법칙이 신의 명령이다. 그러나 근대 과학은 자연 법칙이 지켜지거나 복종되거나 파기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근데 나는 나의 적을 창밖으로 던진 후에 떨어져라라고 명령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이제 성당 다니시니까 성당에서 성서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안 하고, 그죠? 성서.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개신교에서는 성경이라고 하고, 성당에서는 성서라고 하지 않아요? 성서 그냥 둘 다 쓰는. 둘 다 쓰나요, 그거는? 네. 성서라고.
그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약 선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냥 다 똑같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성경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구분 없이 쓰나. 자 어쨌든 근데 그 성경의 창세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뭐 어쩌고 해서 뭐 창조에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표현이. 근데 빛이 있으라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자연 법칙인데 빛이라는 게. 근데 이게 빛이 있어야 한다. 야, 빛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슈드로 거기서 당위로 받아들인 거죠. 하느님이 빛이 있어야 한다. 빛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자연 법칙들은 신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신의 명령, 명령, 슈드. 그러니까 그것을 어기거나 깨는 것은 신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은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명령. 슈드로 생각한 거지. 슈드로.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현재 존재하는 세계 질서. 그죠? 그죠? 이렇게 빛이 있고 뭐 이런 사물의 질서를 어떤 당위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존재를 당위로 받아들인다. 왜냐면 신의 당위니까. 지금 이런 질서가 생긴 거는 신이 명령했으니까 그런 질서가 생겼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많이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그죠? 그죠? 유전응학 연구나 뭐 동성애 등에 대해서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반발 신의 섭리를 언급할 때, 그죠? 신의 섭리를 깨는 거다. 왜 그 예전에 시험관 아기 때도 막 그랬잖아요. 그죠? 시험관 아기 때 이건 신의 섭리를 깨는 거다. 동성애는 신의 섭리를 어기는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슈드를 깬다는 거죠. 어떤 자연 법칙을 넘어선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좀 전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과학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과학은 자연 법칙은 그게 지켜지거나 복종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간에 그거는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자연 법칙을 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자연 법칙을. 그래서 우리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없고 그죠? 깰 수가 없죠. 그냥 주어진 사실일 뿐인 거지. 이제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한참 계몽의 시대에 칸트의 3대 비판서가 나왔는데 뭐 제목도 어렵죠. 그죠? 순수성 비판, 실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근데 뭐 이건 뭐 내용도 어렵지만 이제 책이 3대 비판서라고 책이 3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제가 여기.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했지만 이거를 왜 책 3권을 따로 썼냐 이거야. 왜 3권을 따로 썼냐. 사실 쉬운 얘기죠. 알고 나면은 왜 3권을 따로 썼냐? 옛날에 썼으면은 그렇게 3권을 따로 쓸 리가 없지. 성경은 한 권이니까 한 권에 다 진선미가 일책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3가지 영역이 분리되는 거니까 책을 따로 이거 딴 얘기니까 따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얘기니까. 그죠? 진선미.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 영역의 분리는 칸트가 발명한 건 아니고, 그죠? 이제 모던이 진행되면서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러한 분리가 진행되었고, 그러니까 그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 사실가치가 분리되는구나,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시대 분위기가 앞으로, 되고,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이제 칸트가 쓴 거지. 철학적으로 정리한 건데, 어쨌든 세 권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다른 영역이니까 책이 다르게 나왔다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선미의 분리.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플라톤의 진선미, 이데아의 어떤 일치, 그죠? 이데아는 자체로 진리고 선생님 또 요거 일치라는 이야기로부터 쭉 그 진행되다가 이제 과학 이후에 그것이 분리가 돼서 그것이 이때쯤 오면은 그죠? 19세기 초 딱 오면은 분리가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그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주로 요 칸트식 의미로 많이 써왔는데, 그죠? 이제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틀꿈틀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몸매가 착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섞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경향은 여전히 쭉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그래서 그 결과는 그 귀결은 이제 탈주술화예요. 이건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세계가 일종의 탈마법화, 탈주술화, 탈마술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합돼 있으면은 주술이지 주술 여기 쓴 것처럼 탈주술화가 지연된 사회는 일반적으로 근대도 지연되었다. 그러니까 마을 수호신나무를 베지 못하게 해서 뭐 철도 건설이 지연되고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이 탈주술화 주술에 빠져 있으면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일제가 우리나라 그 강점하면서 가장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각 동네마다 있는 성황당하고 장승을 다 불태운 거잖아요. 그죠? 근대화를 내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근대화는 이거 다 미신숭배다. 해가지고, 그죠? 다 성황당, 장, 마을마다 있었는데 다 불태우고, 그죠? 그다음에 무당 이런 거 다 불법 의료행위가 되는 거고, 그죠? 사실같이 분리.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짓을. 근데 또 그것도 한편으로는 주술적인 거예요, 또 그게. 그죠? 그것도 주술적인 거예요. 예. 자기네가 하는 건. 그렇죠. 자기네들의 가치를 또 투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피엔스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게 막스 베버가 이제 한 말이고 정말 유명한 정의죠. 이거, 이 근대화는 탈주술화 과정이다. 탈마법 과정이다. 정말 유명한 정의입니다. 유명한인데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뇌의 구조상 그 벗어나기 어려워요. 우리는 주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날을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과 가치의 결합 및 그에 따른 주술적 사고와 행동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실과 가치를 결합시켜 보려는 그런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뭐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한테도 있어요. 비둘기 같은 것도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어떻게 그런 메커니즘을 타고난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가치를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합시켜서 띄었다 막 붙였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알 수 있는 게요. 뭐 지금 그 일제가 말뚝박은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우리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주술의 행위가 무지 많아요. 이게 없는 것 같지만 그 징크스나 머피 법칙 그런 것도 그죠? 이게 사실 이게 사실 가치를 결합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 이 샤프로 친 시험은 결과가 좋았다. 그리고 수능 같은 중요한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 샤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샤프는 사실이고 거기다가 일단 어떤 나한테 좋다라는 당위를 결합해가지고 그죠? 한 거죠. 이 샤프가 있어야 된다. 샤프가 없으면 이 시험. 그다음에 이제 운동선수는 특히 징크스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운동선수 징크스도 많고 뭐 야구 선수들은 뭐 루틴이라 그럽니까? 뭐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이거 탕탕 두들기고 뭐 하다가 그 일종의 그 무당 굿하는 거예요. 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잠깐 다시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게 사실 주술이에요. 주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심리적이 안 좋게 되니까 똥꼬 빼고. 또 뭐 이런 경험 어디 있었고요. 뭐 프로축구 감독이 팀이 연속으로 달리자 승리할 때 입던 옷을 그 옷을 안 빨고 계속 그만 입고 나오는 거지. 옆 사람들 뭐라고 안 해요. 안 하죠. 오히려. 그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학생들이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답을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요거는 그냥 가져왔어요. 그걸 그냥 다른 건 압축했는데,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뭔가.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정도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요. 그러니까 뭐 굿샷을 가져가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맨날 쓰던 물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시험 앞두고는 그냥 평소에 입던 편안한 옷, 편안한 음식, 그죠? 맨날 먹던 거, 뭐 그런 걸 준비해라는 건 뭐 많이 들을 수 있고, 뭐 수능 같은 시험에서 뭐 이례적으로 이런 지침을 따르는 걸 뭐 그렇게 뭐 나쁘게까지 볼 건 없겠는데, 근데 일단 일반적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게 이제 이런 심리 행동을 고수하다 보면 보수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보수성이라는 게 뭐냐?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 그 익숙한 물건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커다란 심리적 타격이 발생하여 일을 더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샤프 잊어버리면은, 이 샤프 잊어버렸네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또 샤프가 망가졌던 거야. 그래서 시험 치다가. 이러면 이게 때문에 온갖 신경 써가지고. 근데 사실은 관련성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특정한 사물의 어떤 가치를 고정적으로 결합시켜 보려는 관점은 위험성이 있다. 즉, 오히려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을 스스로 떠안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당초 무슨 샤프를 시험 시간 샤프랑은 시험 성적이랑 상관이 없는데 괜히 거기다가 내가 그걸 결합시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분실될 경우는 엄청난 위험을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원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위험.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
그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이제 불리하다는 거예요.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될 위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괜히 야 나 뭐가 없어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상관도 없는 건데 객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은 될지 모르지만 반대로 위험 부담도 같이 갖고 가는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요거 간단히 언급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175페이지 이제 맨 마지막에 상상의 질서는 상호주관적이다. 바로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요 이제 개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거는 인간의 믿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 뇌의 신피질 패턴, 그죠? 신피질이 이게 사물과 사물을 연갑시키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생각이 떠오르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패턴 인식을 보통 하는 건데 그 신피질 패턴, 그러니까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죠? 내 두뇌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뭐 꽃은 자라고 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객관적인 거지. 근데 주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뇌의 신피질 패턴으로는 존재해요. 근데 물론 패턴으로만 존재한다기보다는 패턴으로 존재하고 그 뇌 외부에 그것에 대응하는 객관적 실체가 있던 없던 어쨌든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죠? 그 주관적인 상태, 뇌의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 일치하던 일치하지 않던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요 주관적이라는 건 요 심피질 패턴으로만 존재할 때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거가 무관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일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한 거지. 근데 이제 상호주관적이라는 거는 야 여러 명이 동시에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약간 느슨한 얘기고요. 그래서 요걸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 개념을 그러니까 상호주관적이라는 게 야 니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그게 뭐 상호주관적이지? 그거 좀 느슨하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뇌에 공통된 신피질 패턴이 뭔가 있어야 돼요. 그죠? 상대편에도 그런 패턴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도 그런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거 좀 부족하고 그 패턴에 의한, 그죠? 고신피질 패턴에 의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 그죠? 이게 없으면은 이거 상호주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 가지고는 상호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관적인 거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공통된, 그죠? 그냥 하나의 패턴이 아니라 공통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 따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 그냥 반복된 규칙적인 상호작용이에요. 반복된 규칙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면 네트워크를 이루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그래야 상호주관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주관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관적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심피질 패턴으로만 존재한다는 면에서는 주관적이지만 이게 인터액션, 그죠? 이게 인터액션, 상호작용, 인터액션, 상호작용이잖아요. 을 해야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객관적이에요. 왜냐면 그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액션은 액션. 인터액션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객관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고 주관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그 심피질 패턴, 다른 사람의 패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실제 이 객관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센 거죠, 이게. 그죠? 단순히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다면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냥 객관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네트워크 어떤 반복된 규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패턴에 따라서 그럴 때 우리가 상호주관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냥 단순히 여러 명이 같이 믿으면 상호주관적이다.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좀 부족해요. 그런 건 주관적인 거고요. 그냥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요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를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 다음 읽으실 수 있겠네. 178페이지로 가시는 거죠. 새로운 챕터, 그죠? 메모리 과부하. 상호작용 부분 설명 좀 더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주시면. 상호작용이라는 게 뭔가가 형성이 됐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망 안에서 이렇게 같이 바뀌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 뭐 다 포함하는 거죠. 다 포함하는 건데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그 둘이 같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무슨 종교 활동 아니면 무슨 의식. 그렇죠. 뭐 뭐든지 사실은 상호작용이긴 하죠. 우리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기본 우리 사회에서 에티켓을 공유하고 있고 신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호작용할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두 물체가 그러니까 중력의 상호작용 그러면 쉬워요. 중력의 상호작용 이거 서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기만 전체 모습이 바뀌죠. 아니 그거보다 네. 다시 한번 가봅시다. 네.
잘 이해가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니까 그 설명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예, 예. 공통된 심피질 패턴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기만. 그것만 이렇게 해도 예, 예. 공통된 심피질 패턴이 존재하면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거 아니면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통된 거죠. 그죠? 예, 예. 같이 하죠.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상호작용이라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만 있으면은 그냥 주관적인 영역을 머무는 거죠. 공통된 그래서 각자 믿기만 하는 거지. 단지 그 생각이 일치할 뿐인 거죠. 그런 예.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 영역에만 머무는 건 그냥 주관적이라고 그죠? 그건 주관적인 생각인 거지. 지들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지. 예. 근데 거기서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 패턴에 의한 작용. 적용한다는 게 예, 뭐 예. 말로 아니면 어떤 행동을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이제 액션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 개체의 무브먼트로 나오게 되세요. 무브먼트, 운동으로. 개체 운동으로. 똑같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서로 끌어당기든 뭐 하든 간에. 그러니까 공통된 그 패턴이 있으면 그 사람들 행동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 뭐 제가 아니 근데 심피질 자체가 좀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죠. 서로 어긋나게 다르게 생각하면 어긋나겠죠. 주관적이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각자 주관적인 행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관적인데 근데 지금 주관적 자체가 주관적인 심피질이 부분에서 존재를 공통적 예, 예.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되고 예, 예. 상호작용이 있어요. 사실 상호작용이 있을 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한 가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부부는 전체보다 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커져요. 그러니까 전체 모양이 바뀌는 거야. 전체 그 개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혼자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랑은 다른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결과가. 아직 이제 그 얘기까지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도 상호작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야 서로 끌어당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면 이게 끌어당기면 전체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 전체 모양이 바뀐다는 거지. 전체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근데 그 현상은 개체 하나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개별 하나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영어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인터액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천체가 중력에 따라서 도는 거겠지. 태양이 인터액션을 하니까. 그죠? 중력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사람 올 때도 많았는데 걸어갈 때 일상 피해 간다고요. 그거 생각이 같아서 그래, 그거. 서로 부딪히면 안 된다, 에티켓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상호작용 뭔가 이게 사실 상호작용이야. 간단한 모르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지만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깨 부딪히지 않고 그래서 피해 가는 거 자연스럽게. 아니 그것도 상호작용이에요, 그런 거부터. 그럼 전체 보는 모양은 달라지는 거지 위에서 딱 봤을 때. 사실 이게 차원을 또 한 단계 위로 올려야 돼.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개미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 우리가 집 짓는지 모르지. 하지만 전체는 집을 짓잖아요. 전체로는. 뭐 그런 얘기까지 사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워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죠? 그냥 일상적으로는 그냥 뭐 모두 다 믿으면은 뭐 그 상호주관적인 거 아니냐.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러면 그게 진리라고 믿으면 상호주관적 진리지. 근데 그 정도는 부족하고요. 그것이 서로 믿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서로 믿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지하면서 그거를 뭐 선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책을 쓰고 또 독자들이 생기고 그런 게 상호작용인 거죠. 어떤 진리나 뭘 어떤 사실을 믿거나 하면 단순히 어떤 안다고 하는 것도 공통된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상호주관적 지식이라는 거고요. 뭐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말로 설명이 약간 까다롭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차원을 도입하면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러니까 상호주관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피엔스 개개인들은 뭐 힘이 약하지만 대규모 협력을 해가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핵폭탄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76페이지에 상호주관을 설명하는 구절에서는 별로 이렇게 맡기는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어렵냐면은요. 왜 어렵냐? 거기 그 116페이지 바로 둘째 문단 아니에요? 상호주관이란 많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연결하는 의사소통 망 내에 존재한다고 지금 썼어요. 유발 하라리가. 근데 망 내에 존재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망이라는 게 뭐예요? 망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관계는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는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저 정도예요. 반복된 규칙적인 상호작용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상호 주관이란 주관적 의식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죠? 이 구조를 그 망이라는 걸 어떤 구조로 이해를 했느냐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도 내 의식하는 것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 생각 자체도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하게 되는 상황에 간 것 이걸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하니까 벌써 상호작용 되고 있는 거죠. 상대 영향을 받으면서. 그걸 요 구절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요, 근데. 좀 약간 그런 거죠. 과시적이지 않고 너무 이거는 뭐죠? 그 개체 수준에서. 작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뭐 뇌세포 하나하나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뇌세포가 뭐 우리를 느끼겠어요? 뇌세포 하나가 나라는 걸 못 느끼는데, 그럼 나는 어디 있냐 그랬을 때 나는 오늘 현대의 과학적 관점에서 나는 뇌세포 하나하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뇌세포의 연결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요. 표현을.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는 게 뭐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거기에 이유를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각각의 사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각각의 이유를 대해서 그러고 있으면 그거 자체는 내가 바꾸고 싶어 해도 못 바꾸잖아요. 그런 게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상호주관. 뭐 그렇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바뀐다고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죠? 뭐 경로석도 만들고 그죠? 경로 우대증도 상호작용 자체가 상호 서로를 규제한다 이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규제. 그러니까 그 틀 안에 머물도록 만든다는 아니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상호 주관적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질서를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건가? 그래서 사실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그렇죠. 서로 인터랙션의 결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지만 본인들이 믿었던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본인들이 우리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 상호작용한 결과 다른 게 나온다는 거지. 다른 것도 다른 그죠. 여러 가지 변수적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거 사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시면요.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중심적인 말이긴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왜냐면 모든 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네트워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그 말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의사소통 망 내에 존재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죠? 망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보이는 게 아닌데 그 내에 존재한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인더 네트워크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도. 그죠? 그 네트워크 안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트워크 존재한다는 게 사실은 말은 편하지만 그죠? 말은 편하지만 쉬운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 뭐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178페이지 7장 메모리 과부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뭐 쉬우면서도 뭐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진화는 인간에게 그 축구할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물론 킥을 할 다리와 파울을 할 팔, 욕설을 내뱉을 입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혼자 페널티킥을 연습하는 것일 뿐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운동장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과 경기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 상대팀의 11명이 우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며 경기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10명의 팀원, 이들은 선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들과 호흡을 맞춰 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같은 규칙을 믿으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 축구 경기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동물들은 낯선 개체를 만나 의례화된 공격성을 드러낼 때 대체로 본능에 따른다. 세계 모든 곳의 강아지들이 벌이는 개싸움의 규칙은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의 10대에게는 축구 유전자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축구에 대해 배운 일련의 개념들이 서로 완전히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개념들은 완전한 상상의 산물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공유한다면 모두가 축구를 할 수 있다.
자, 179페이지요. 이보다 규모가 큰 왕국, 교회, 무역망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다. 축구의 규칙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하다. 작은 수렵체집물이나 소규모 마을에서 협동할 때 필요한 규칙과 상당히 비슷하다. 각각의 행위자는 규칙을 머릿속에 저장하고도 노래, 이미지, 쇼핑 리스트를 담을 공간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22명이 아니라 수천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연관되는 대규모 협력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한 인간의 뇌에 담아두고 처리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고 저장해야 한다. 이게 이제 결국 메모리 과부하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미나 꿀벌 같은 일부 동물종의 대규모 사회는 안정되었으며 회복성이 있다. 해당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이 유전자에 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꿀벌의 애벌레 암컷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여왕벌이나 일벌로 자라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태는 DNA에 프로그램되어 있다. 여왕의 에티켓이 되었든 프롤레타리아의 근면생이 되었든 말이다. 그래서 벌집은 이를테면 수학자, 간호사, 성서부처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일꾼들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사회구조를 지닐 수 있지만 지금까지 법률과 벌이 발견된 예는 없다. 벌들에게는 법률가가 필요 없다. 벌들은 벌집의 헌법을 잊을 위험도 위반할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여왕벌이 청소벌들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도 이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일은 없다. 하지만 인간은 의뢰 그런 짓을 한다. 인간은 단순히 자기 DNA를 복사하고 이를 후손에 전해주는 것만으로는 사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보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의 사회는 대규모 사회겠죠. 그죠? 자연적인 외에 50명, 100명 이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할 수 없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사회 질서는 가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180페이지요. 그래서 법과 관습, 절차와 예절을 지탱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질서는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예컨대 함무라비 왕은 사람이 귀족, 평민, 노예로 나뉜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벌집과는 달리 자연적인 구분이 아니다. 그죠? 인간의 유전자에는 그런 것의 흔적조차 없다. 만일 바빌론 사람들이 그 진실을 마음에 새겨둘 수 없었다면 사회의 기능은 마비되었을 것이다. 뭐 마비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사회가 됐겠죠. 그죠? 다른 사회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무라비가 후손에게 물려준 DNA 속에는 평민 여성을 살해한 귀족 남성은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 같은 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함무라비는 아들들에게 제국의 법을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그 아들과 손자들도 똑같이 해야 했다. 제국이 생산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 법률뿐 아니라 거래와 세금, 군수품과 상선의 목록, 축제와 승전 기념물을 넣은 달력 등을 기록해야 한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정보를 저장해온 장소는 단 하나, 자신의 뇌였다. 불행히도 인간의 뇌는 제국 규모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장치로는 훌륭하지가 않은데 주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용량이 부족하다. 물론 기억력이 엄청난 사람도 일부 있고 고대에는 모든 지방의 지형 전체나 나라 전체의 법조문을 머리에 담아둘 수 있는 기억 전문가도 있었다. 그럼에도 기억술의 대가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 법률가가 매수제수의 법조문을 모두를 암기할 수는 있겠지만 세일럼의 마녀재판, 이제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 베일럼 빌리지라는 마녀재판으로 185배 19명을 처형하는 총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라든지 이후 오늘날까지 일어났던 법적 소송의 모든 절차를 상세부분까지 이르기까지 죄다 기억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법률 판결을 다 기억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 용량의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둘째, 인간이 죽으면 뇌도 같이 죽는다. 뇌에 축적된 모든 정보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지워지기 마련이다. 물론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기억을 전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몇 차례 전수가 이어지고 나면 혼동과 착각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인간의 뇌는 특정한 유형의 정보만을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적응했다. 그래서 고대 수렵채집인이 살아남으려면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의 형태와 속성, 행동 패턴을 기억해야만 했다. 어느 느릅나루 밑에서 가을에 자라는 주름진 노란 버섯은 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겨울에 떡갈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비슷하게 생긴 버섯은 복통에 좋은 치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또한 수렵채집인들은 무리의 구성원 수십 명의 의견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기억해야 했다. 루시가 자신을 괴롭히는 존의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무리 구성원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난주 존과 메리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메리는 열렬한 동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진화의 압력이 적용한 결과, 적응한 결과 인간의 뇌는 막대한 양의 식물학, 동물학, 지형학, 사회학의 정보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연사 지능, 그죠? 그다음에 뭐 인공물과 관련된 건 도구, 그 기술 지능,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지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지능에 특화가 됐겠죠. 하지만 농업혁명에 뒤이어 유달리 복잡한 대규모 사회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정보가 중요해졌다. 바로 숫자다. 그래서 수렵채집이는 많은 양의 수학적 자료를 다뤄야 할 일이 없었다.
숲속에는 나무에 달린 과일의 개수 따위를 외워야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숫자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적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커다란 왕국을 유지하려면 수학적 데이터가 핵심적이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미리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보의 질, 그죠? 질, 그 성격이 이전 수렵 채집 시절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이제 모이면서.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가 진화한 환경 조건에서 뭐 그때 이제 필요한 삶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정보들, 그게 이제 간단한 이런 자연사 지식이라든지, 그죠? 간단한 도구 만드는 그런 지식,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죠? 한 덤바의 수 한 150명 정도, 그죠? 사회적 관계 추적하고 뭐 그걸 외우고 그런 정도를 우선적이고 능숙하게 처리하도록 진화했는데, 근데 이게 자연적 한계 150명을 넘어서 뭐 수천 수만 명이 이렇게 대규모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국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이전의 것들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대량의 수학적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죠? 당장 숫자를 세는데 말이야. 그죠?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에는 100이라는 숫자를 셀 일이 있었겠나? 100 셀 일이 없죠? 100을. 그죠? 10명도 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딱 봐서 그냥 뭐 아는 거지 숫자를 셀 일이 없는 겁니다. 숫자 자체를 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아마존 어느 수렵 채집에는 원주민들은 숫자가 5밖에 없어요. 5만 세면 되는 거지. 뭐 1, 2, 3, 4, 5. 뭐 그 외에 10명 셀 일도 없는 거죠. 그냥 많다 정도지. 10명이면 그냥. 그죠? 숫자 자체를 셀 일이 없는데, 근데 이제 숫자가 엄청 늘어난 거지. 제국에서는. 그죠? 다, 그죠? 농사를 짓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수포자라는 거예요. 수학법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수학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우리 머리 자체가 수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 라는 겁니다. 수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수학을 얼마나 힘들게 해요, 우리가. 그죠? 구구단 외우는 거, 그거 못 외우죠? 구구단 하려면 한 10년 해잖아요. 그죠? 태어나서부터. 그죠? 태어나서 뭐, 1, 2, 3, 4 외우고, 덧셈 배우고, 그래서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들어가면 뭐, 2는 4, 뭐, 2, 3, 뭐, 이렇게 한 1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은 못하지.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해야만 되는 거지. 우리는 타고난 수포자라는 거지. 수학이 쉽지가 않아요. 수학할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발명된 문자 체계가 그 본성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 앱으로 말하면 수학 앱을 타고나지 않다는 거예요. 수학 앱을 이게 우리가 앱을 타고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얼굴 알아보는 앱, 그죠? 얼굴 딱 보면 기억하잖아요. 또 목소리 딱 들으면은 그놈 목소리 딱 알아듣는 그런 앱은 갖고 태어났는데 숫자 계산하는 계산기 앱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앱에는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새로 깔 수가 없잖아요. 새로 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앱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이제 앱을 잘 사용 안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찾기 앱이 있잖아요. 길찾기 앱이 있는데 길찾기 앱이 만약에 없으면은 우리가 길찾기 앱이 내가 나한테 깔려 있지 않으면은 배달 음식 앱을 가지고 어쨌든 또 길찾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앱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그런 비유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 앱을 계산기 앱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그게 없어. 깔리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수학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앱들을 막 돌려 쓰는 거지. 이것저것 다른 앱들을 돌려 써 비슷한 앱들을 돌려 써 가지고 어찌어찌 계산을 해내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수포자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수학이 원래 이게 잘하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이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다들. 자, 사피엔스는 실제하지 않는 것, 상상의 질서, 근데 그 가장 상상의 질서를 구현해 놓은 대표적인 게 숫자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추상적 사고죠. 추상적 사고를 해가지고. 그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대단한 거죠, 그것도. 추상적 사고를 하는 거죠. 추상적 사고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건 수학적 계산 능력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이건 다른 거예요.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거는 집합, 개념 이런 거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뭐 52 곱하기 237 하면은 못해요. 그냥 못하지. 그죠? 탁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 얼굴 탁 보면 탁 알아보잖아요. 그죠? 쟤 누구? 쟤 김길동, 홍길동 막 알아보는 것처럼 그런 앱은 있는 거지. 아예 깔고서 태어난 건데 얼굴 알아보는 앱은 수학 계산
앱 이런 거 또 숫자 세는 앱 같은 건 타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추상적인 사고는 맞아요. 추상적인 사고가 되면서 수학적인 추상, 수학을 추상화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게. 또 근데 그렇게 이제 우회해서 쓴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 마음 이론을 우회해서 수학적 사고로 다시 쓴 거예요. 마음 이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걸 생각하는 건데 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대상으로 막 생각하는 거지. 뭐 마치 있는 것처럼 수학적 대상에. 그죠?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회적인 사용. 다른 앱을 갖다 끌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적 데이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발명된 게 이 얘기 이제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알고 큰 틀에서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보시면 쉬워요.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둘째 줄, 그죠? 커다란 왕국을 유지하려면 수학적 데이터가 핵심적이었다. 법을 제정하고 수호신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세금도 걷어야 했다. 그런데 수십만 명에게 세금을 매기려면 사람들의 수입과 재산에 대한 데이터, 지불된 급여에 대한 데이터, 체납액과 빚과 벌금에 대한 데이터, 할인과 공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다. 모두 합쳐 수백만 데이터 비트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국가는 자신이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금을 받아낼 구석이 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큰 협력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외우고 인출하고 다뤄야 할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인간의 뇌는 멍해지거나 잠이 들어버렸다. 이 정신적 한계는 인간 집단의 크기와 복잡성도 심각하게 제한했다. 특정 사회의 구성원과 재산의 양이 특정한 임계치를 넘어서면 대량의 수학적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은 무너졌다. 그래서 농업혁명 이래 수천 년간 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처음 국가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살던 고대 수메르인이었다. 타는 듯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의 진흙 평야는 소출이 풍부했고 도해질을 번영시켰다. 주민수가 늘어나면서 이들 사이 업무를 조율하는 데 필요한 정보량도 늘었다. 그래서 기원전 3,400~3,000년 어느 시기에 익명의 수메르 천재들이 뇌 바깥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한 시스템을 발명했다. 대량의 수학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맞춤 시스템이었다. 덕분에 수메르인들은 인간의 뇌에서 비롯되는 사회 질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도시, 왕국, 제국의 출현에 이르는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그죠? 수렵 채집 시설과 하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인이 발명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쓰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의 발명에 대한 또 이제까지 생각하고는 다른 이론인 거죠. 이제까지 우리 일상적으로는 그냥 문자라는 게 그냥 뭐 말하는 걸 이렇게 쓰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수학 문자부터 문자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문자의 기원상으로는 수학부터 문자 자체가.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저기 바로 쓴 것처럼 수학 데이터를 기록하는 그 문자 체계가 제일 먼저 발명됐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요 얘기예요. 쿠심이 설명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쓰기는 뭐 문자 이름이 따로 없고 그냥 쓰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는 유형의 기호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스메르의 수기 체계는 정투판에 눌러쓴 두 종류의 기호를 이용했다. 기호의 한 유형은 숫자를 나타냈다. 각각 1, 10, 60, 600, 3600, 3060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다. 수메르 사람들은 육진법과 십진법을 섞어서 썼다. 육진법은 오늘날 우리에도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그죠? 하루에 24시간 나온다든지 원을 360로 분할하는 것은 그런 예다. 또 다른 유형의 기호는 사람, 동물, 사유품, 토지, 날짜 등을 나타냈다. 그래서 두 유형의 기호를 결합함으로써 수메르인들은 많은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었다. 어떤 한 인간의 뇌가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한 DNA 사슬이 부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쓰기는 사실과 숫자 한정되었다. 만일 위대한 수메르 소설이 존재했더라도 점토판이 쓰이지는 않았다. 쓰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기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부 기록 이외의 일에 활용할 이유가 없었다. 만일 우리가 5,000년 전 선조들이 남긴 GMR을 찾으려 한다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상들이 남긴 가장 초기의 문자 메시지, 그죠? 문자 메시지는 가령 이렇기 때문이다. 보리 29,086자료 37개월 쿠심. 그죠? 이게 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그겁니다. 이런 판에 딱 새겨져 있는 거. 이 문장의 의미는 아마도 37개월을 거쳐 보리 29,086자를 받았다. 서명자 쿠심일 것이다. 아, 슬프다. 역사상 최초의 문서에 담긴 것이 철학적 통찰도 시도 전설도 심지어 왕의 승려도 아니었다니. 세금 지불액과 쌓이는 빚의 액수와 재산의 소유권을 기록한 평이한 경제 문서였다니. 그죠?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한 2만 년 전 또는 뭐
더 올라가서 뭐 한 10만 년 전 왜 수렵 채집인들이 남긴 곳에도 이 빗금문이 그죠? 이렇게 빗금에서 숫자 그것도 결국 어떤 숫자를 표현한 게 아니겠을까?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거는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 숫자라는 거예요. 뭔가 문자를 기록한 최초의 문자 체계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숫자와 연관된 것, 수학적 데이터. 그래서 수메르 시대부터 남은 문서로서 이것과 유형이 다른 것은 딱 하나뿐. 그러니까 이런 점토판만 엄청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이런 점토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인 건데 그 내용은 더더욱 흥미롭지 않다. 그것은 필경사 견습공이 교육을 받으면서 반복해서 쓰고 또 썼던 단어의 목록이다. 그러니까 지루해진 학생이 매매 증서가 아니라 직접 지은 시를 쓰고 싶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메르 초기의 문자는 완전한 문자 체계, 그 스크립트가 되지 못한 부분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문자 체계란 구어,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표현하는 기호 체계를 말한다. 시를 포함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체계 말이다. 불완전한 문자 체계는 인간의 행동의 제한된 영역에 속하는 특정 유형의 정보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 체계를 말한다. 자, 라틴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브라유 점자는 완전한 문자 체계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 세금을 기록하고 연애 시나 역사책을 쓰고 음식 요리 표현한 상법을 쓸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메르인의 최초 문자 체계는 현대의 수학이나 음악기호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음악기호, 음표는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언어는 문자는 문자인데. 그것처럼 불완전했다. 그래서 수학 스크립트로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연애시는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부분적인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거기 그 185페이지 그 그림에 있는 거 보면은 딱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점토판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원전 3400에서 3000년경 우르크시 행정문서가 적혀있는 점토판. 이 판에는 29,086자루의 보리를 37개월에 걸쳐 쿠심이 왔다는 내용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쿠심이란 관직명일 수도 있고 특정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다. 만일 개인의 이름이라면 쿠심은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역사상 최초 인물일지도 모른다. 이름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그 사람이 확인한 사람 예전 같은 경우 이렇게 사람이 확인을 했겠죠, 그죠? 관직명보다 이보다 이런 이 그림을 쿠심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단어 자체가 왜 쿠심? 그러니까 숫자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 내용인데 쿠심이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그건 뭐 이런 쿠심이라는 발음이 되는 문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해지는 다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저도 고대 문자 해석할 때는 항상 그것과 같은 시대의 다른 문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해요. 또는 그것을 이어받은 문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자들은 좀 그 쐐기 문자들은 그 서령 문자들은 해독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전해서 나중에 그 쐐기 문자가 됩니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 쐐기 문자는 이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비슷한 걸 가져온 거겠죠. 가져오고 또 연대가 그러니까 이거랑 또 비슷한 연대권 없으니까 후대 걸 참작해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두 개는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거는 쿠심이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쿠심 뜻도 모르는데 이게 왜 쿠심이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문자에 비슷한 단어가 있는 거죠. 뭔가 있고 그것이 또 해독이 됐다니까. 이건 쿠심일 그거랑 또 근데 왜 쿠심이 사람 이름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거는 확실한 거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름인지 그 관직명인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이름 아니었을까 제 생각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뭔지 몰라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면서 결국 이거는 후대의 그 문서들 쐐기 문자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외교 문서가 중요해요. 외교 문서.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렇게 오갔던 그러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도 해석됐으니까 또 그죠? 또 이집트 상형 문자 또 뭐 히타이트 문자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고 이런 식으로 좀 맞춰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렵죠. 정상치는 더 어려운 학문인 것 같아. 그런 고고학이나 이런 거. 아주 어렵죠. 고고학 같은 거. 정말. 얘는 이걸 발음을 쿠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발음도 뭔가 발음도 뭔가 그렇게. 모르잖아 지금 아무도. 뭔지 모르죠 사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발음으로. 그렇지. 뭐 그래서 뭐 거기 이제 그런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름이라면 그 사람이 이제 역사에 이름이 남은 최초의 사람일 것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상형 문자. 얘는 뭐 표현 문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숫자로 볼 수 있는데 이름으로 해석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대단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대단해요. 이걸 어떻게? 이거는 거의 뭐 90% 이상 뭐 기록이 동영상으로 뭔가 심오한 뭐 과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후대 문자로 추적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수메르 문자 체계가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쇠기 문자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근데 그 끊어진 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오늘날에 그죠? 끊어진 거는 해독이 안 되는 문자가 무지 많습니다. 해독 안 되는 문자들도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메르 문자 체계는 불완전한 최초의 문자 체계 불완전하게 숫자하고 그냥 어떤 사람 그죠? 뭐 보리 뭐 이런 것만 딱딱 기록하는 그런 문자였다. 특정 유형의 정보만 표현은 가능했고 구어를 완전히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참 그 시사하는 그 바가 있죠, 그죠? 우리 그 일상적인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죠? 우리 말을 그냥 뭐 쓰는 이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말은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걸 굳이 문자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막 기호가 추가되면서 됐고, 그래서 요건 이제 이주 상형 문자예요. 이주 상형 문자는 오늘날 그 발음이 알려진 것들이 거의 다죠. 거의 다 발음이 뭔가 있어요, 그죠? A, B, C 알파벳에 대응하는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추정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쿠심이라 발음을 추정했을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 연대를. 이주 상형 문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불화유 점자라고 해서 아까 나왔잖아요. 불화유 점자 이게 이제 그 맹인이에요, 그죠?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19세기 그죠? 초에 프랑스 사람이 이제 사고로 어린 시절 시각장애인이 돼서 이 사람이 점자를 만든 겁니다. 딱 6개의 점으로만 만들었어요. 6개, 그죠? 6개로 해서 A, B, C, D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딱 손끝으로 딱 읽을 수 있게. 손가락에 이걸 불화유 점자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키프는 아직 안 나왔죠. 이거 바로 나올 거예요. 요게 키프가 바로.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186페이지에.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문자가 시를 쓰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문자를 발명한 이유는 구어를 복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다, 그죠?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말로 할 수 없는 걸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안데스 산맥, 그러니까 잉카 제국이죠, 그죠? 산맥인 문화와 같은 일부 문화들은 역사 내내 불완전한 문자 체계를 사용했지만 그 한계에 불편을 느끼지 않았으며 완전한 문자 체계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그럼 말할 건 말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것만 문자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의 문자 체계는 수메르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사실 너무 달라서 문자 체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것은 점토판이나 종이에 쓰인 것이 아니었다. 왜냐면 여기는 뭐 점토판 같은 게 이제 진흙이 없으니까, 그죠? 그 메소포타미아는 뭐 진흙이 있었지만은 그 대신 키프, 잉카 제국의 결성 문자라고 불리는 색색의 끈을 매듭 짓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그래서 키프는 양모나 면으로 만들어졌으며 색색의 끈으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키프가 수백 개의 줄과 수천 개의 매듭으로 구성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색을 지닌 각기 다른 줄에 각기 다른 매듭을 지음으로써 그들은 예컨대 세금 징수나 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대량의 수학적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거예요, 저거, 그죠? 저렇게. 이렇게 된 거, 그죠? 좀 해독된 거, 요 정도 해독이 된 거고, 거의 대부분 해독이 되지 않았어요. 그 역사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른 거랑, 다른 문화랑 이렇게. 주변에 문명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잉카 제국밖에 없으니까 해독이 안 됐어요, 이거는. 대부분. 이런 거죠, 해독이 된 거. 저거는, 네. 그러니까, 동양에도 사실 결승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결승.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몇백 년 전에도 이게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동양에는 훨씬 그 이전에 없어져 버려가지고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썩어서 없어진 거죠, 썩어서. 이거는 뭐 잉카가 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잉카 망한 지 뭐 400년, 1600년 되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 노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노자 세계, 그죠? 옛날에는 뭐, 이거 밧줄로 엮어서 뭐 문자를 대신했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나온 김에 이거, 그죠? 이거, 산스크리트요. 이것도 결성 문자예요, 이거 쓸 때, 이게 그냥 줄에다가 매단 거지, 그러니까 이거 쓸 때 그냥 쫙 긋고 막 쓴다 그래요, 애들이 글 쓸 때. 그죠? 그러니까 위에 쫙 있는 게, 이게, 끝에다 빨래줄처럼 매단을, 이제 매단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결국엔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산스크리트도 그렇고, 그죠? 원래 기원은 결성, 실제로 오늘날 애들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쫙 하고 저 밑에 거놓고 위에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버머라고 하는, 그죠? 버머. 산스크리트. 인도, 그죠? 인도.
자, 그래서요,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키푸는 수백 년, 아마도 수천 년 동안 도시와 왕국과 제국의 상업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 기능은 잉카 제국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오늘날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던 1천만에서 1,200만 명의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그 결승 문자 키푸가 발명된 이유는 대규모 그죠 커졌기 때문에 그죠 그 수학적 데이터가 핵심이었다는 건 사실 이것도. 그래서 잉카인들은 키푸 덕분에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그처럼 거대한 제국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기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키푸는 매우 효과적이며 정확하여 스페인인들은 남미를 정복했던 초기에 자신들의 새 제국을 다스리는데 키푸를 활용했다. 다만 스페인 사람들은 키푸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라서 현지 전문가들에 의존해야만 했다. 대륙의 새 지배자들은 이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현지인 키푸 전문가들이 주인을 오도하거나 속이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페인의 지배가 좀 더 굳건하게 정착되자 키푸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새 제국의 기록은 순전히 라틴 문자와 숫자로만 쓰였다. 그래서 스페인 점령기를 거치고도 살아남은 키푸는 극소수뿐이고 남아있는 것도 대부분 판독이 불가능하다. 해독 기술, 그죠?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정도만 해독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이거 없을 때 스페인인들이 이제 이거 뭐지 그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악마의 물건 뭐 그런 거 다 해서 다 막 불태우고 그랬다는 겁니다. 대량으로. 근데 이것도 남아있는 것도 대부분 숫자와 관련된 거죠. 이게 뭐 특별히 잉카 제국의 역사 이런 뭐 서사적인 역사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잘 알아들 수 없고. 근데 여기 몇 년 전에 이걸 해독했다 이런 뭐 무슨 어느 대학생이 뭐 저기 하버드인가 어디 미국 대학 근데 완전 해독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해독은 아니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체계가 이게 우리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체계가 왜 발명됐느냐 결국 이제 그 얘기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를 오래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정보 처리를 잘 못하는 그래서 정보의 새로운 정보의 성격이 다른 정보들이 대량 생산됐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문자 체계가 발명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국이 생산한 정보의 양은 엄청났죠. 그래서 정보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전체를 보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미리 보실 전체 내용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제국이 생산한 정보량은 엄청나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날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발하레 이런 표현을 안 썼지만은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비용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정보 처리 비용. 그죠? 그러니까 관료주의가 이제 결국 관료라는 게 관료를 쓰면은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보 처리의 복잡성 증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오늘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보를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분류하고 검색하고 활용하는 등 전문 능력을 갖춘 관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수는 점점 증가하게 된 거죠.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관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정보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큰 틀에서요.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라는 그런 정보 처리와 정보 처리 비용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은요. 자, 그래서 관료주의의 불가사의 아주 엄청난 경이로운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단조로운 수학 데이터 이외의 것을 쓰고 싶어졌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 사이 수메르 문자 체계에 점점 더 많은 기호가 추가되어 오늘날 쐐기 문자라고 불리는 완전한 문자 체계로 점차 바뀌었다. 그래서 기원전 2500년이 되자 왕이 포고령을 내릴 때 사제들이 신탁을 기록할 때 이보다 신분이 낮은 시민들이 편지를 쓸 때도 이 문자가 사용되었다. 쐐기 문자, 그죠? 서령 문자라고 하는. 대략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라고 불리는 별개의 완전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다. 또 다른 완전한 문자 체계는 기원전 1200년경 중국에서, 그죠? 그 다음에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경 중미, 마야 문명, 그죠? 마야 문자, 이거 마야 문자입니다. 뭐 따로 적어지진 않았고요. 이들 문자 체계는 발원지에서 널리 퍼져나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인물을 띠게 되었다. 사람들은 시와 역사책, 로맨스, 예언, 요리책을 썼다. 이 사람 요리책도 자꾸 좋아해요. 요리책.
그래도 쓰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전히 대량의 수학적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었고 이 임무는 불완전한 문자 체계의 면면한 특권이었다. 히브리 성경, 그리스의 일리아드, 힌두교의 마하바라타, 불교의 빨리어 성전은 모두 구전 작품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작품은 입에서 입으로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전수되었으며 설사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남았을 것이다. 그죠? 이것만 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만 외워서 쭉 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세금 장부와 복잡한 관료 제도는 불완전한 문자 체계와 함께 태어났고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샴 쌍둥이처럼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시트에 기입된 암호 같은 항목들 생각해보라. 그래서 거기 뭐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 보시면 이렇게 문자 체계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어, 그죠? 완전한 문자 체계, 구어를 표현하는 문자 체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완전한 문자 체계,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자 체계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특히 행정부의 기록 보건소가 엄청난 정치로 커지면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보 처리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 그래서 개인의 뇌에 저장된 정보는 불러오기 쉽다. 뇌 내에는 수십억 비트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만 나는 이탈리아 수도 이름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으며 이게 이제 그 패턴화돼가지고 그래. 패턴화돼가지고 딱 뭐 하면 딱딱딱 떠오른다는 겁니다. 신피질의 패턴으로 저장돼서요. 그래서 그 직후에는 2001년 9월 10일 9.11 테러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상할 수 있다. 저는 이때 참치집에서 술 먹고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9.11 참치집에서 제 후배랑 딱 들어서 술 마시고 쫙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콱 부시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주식을 한 500만 원씩 사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 야 내일 어떻게 하냐. 이게 저녁이었죠. 그렇죠. 한참 저희 시간을 한 10시 정도 그때 막 술 한참 달아오를 때였는데 뭔가 되니까 테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떠올라요. 하는데 중간에 막 속보도 속보도 그래서 막 너무 끔찍해.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은 예.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 집에서 히브리 대학교 이르는 길을 재구성할 수 있다. 내가 정확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는 미스터리지만 내 검색 시스템이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놓았는지 생각해낼 때를 제외한다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모두는 알고 있다. 그죠? 하지만 키프 매듭이나 점토판 저장된 정보는 어떻게 찾고 불러올 수 있을까? 점토판이 10개나 100개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천 개가 쌓였다면 어찌할까? 그래서 함무라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말이 유프라테스 강 중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고대 유적의 짐리왕 왕의 처지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제 짐리왕 어디 나오나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짐리왕이 살아 이렇게 딱 얼굴이 남아 있어요.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그 당시 왕궁으로 유명했대요. 아주 왕궁, 아주 화려한 왕궁을 짓고 그러니까 엄청난 복잡한 그 대규모 사회를 이끌었던 그 한 도시 그 번영을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왕궁에서 이렇게 부엌도 있고 오늘날 남아있는 왕궁으로는 가장 오래된 왕궁이에요. 남아있는 왕궁으로는 왕궁 터가 이렇게. 자, 그래서요. 지금이 기원전 1776년이라고 상상해 보자. 그래서 마리 지역 사람 2명이 밀밭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야곱은 이 밭을 30년 전에 에서에게서 샀다고 주장한다. 에서는 이 밭을 야곱에게 30년 기한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제 기한이 찼으니 돌려달라고 한다. 이들은 고함을 지르고 목청을 높이다가 서로 밀치기 시작한다. 그러다 이들은 왕국 문서 보관소에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곳은 왕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증서와 매매 증서들이 보관된 곳이다. 보관소에 도착한 이들은 이 관료 저 관료 사이로 오간다. 차를 마신 시간이 여러 차례 지나갈 동안 다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니까 빨리 가시겠습니다. 기다린 다음 이들은 다음날 오라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투덜거리는 서기에게서 관련 점토판을 찾아오라는 말을 듣는다. 서기가 문을 열자 거대한 방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수천 장의 점토판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서기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30년 전에 쓰인 문제의 밀밭 관련 증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찾는다 해도 30년 전의 문서가 문제밭과 관련된 가장 최신 문서라는 사실, 그거 말고 또 없느냐, 그죠? 사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에서가 이 밭을 팔거나 빌려준 일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가, 혹은 해당 문서가 분실되었거나 혹은 빗물이 흘러들어 점토판이 곤죽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문서를 점토에 새기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편리한 데이터 처리를,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리하려면 처리 비용이 든다는 거, 처리 비용, 그죠? 보장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록 같은 조직화 방법, 복사기 같은 복제 수단,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빠르고 정확한 검색법, 그리고 이런 도구들의 사용법을 아는 박식한치 않은 하지만 바라건대 명랑한 사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발명하는 것은 문자를 발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더라. 이게 이제 관료제를 발명했다는 거죠, 결국엔. 그죠? 단순히 군사 조직을 넘어선 관료제. 그래서 많은 쓰기 체계가 시간과 공간상으로 서로 멀리 떨어진 문화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했고, 고고학자들은 잊혔던 문자 체계를 10년마다 몇 건씩 발견해오고 있다. 그중 일부는 심지어 수메르 전투판보다 더욱 오래된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 이제 이게 문자냐 아니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이런 문자를 발명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목록화하고 인출하는 방법을 발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기록만 있고 그것을 무슨 어떤 식으로 그저 꺼내서 무슨 의미든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191페이지 그러니까 수메르와 파라오의 이집트, 고대 중국, 잉카 제국이 달랐던 점은 이런 문화들이 문자 기록을 보관하고 목록을 만들고 검색하는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그 기술이 뭐냐면 결국 사람을 양성한 거죠. 바로 나온 것처럼 그 관료, 그죠? 그 전문 관료. 그래서 이들은 또한 필경사와 서기, 사서와 회견을 양성한 학교도 투자했다. 그래서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학교에서의 글쓰기 연습 기록은 4,000년 전 학생들의 생활을 엿보게 한다. 나는 학교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 선생이 내 점토판을 읽고 빠뜨린 게 있잖아 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회초리로 때렸다. 책임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어째서 내 허락도 없이 입을 벌렸느냐? 그는 나를 회초리로 때렸다. 규율을 담당한 선생이 말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일어섰느냐? 그는 나를 회초리로 때렸다. 문지기가 말했다. 내 허락도 없이 어딜 나가느냐? 그는 나를 회초리로 때렸다. 맥주 항아리 관리자가 말했다. 어째서 내 허락도 없이 마셨지? 그는 나를 회초리로 때렸다. 수메르 선생이 말했다. 어째서 아카드 말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지방을 포함한 동부 지방의 세머 이거를 썼지? 그는 나를 회초리로 때렸다. 탐생이 말했다. 너는 글씨가 악필이야. 그는 나를 회초리로 때렸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계속 기록이 남아있어. 요거만 썼겠어, 이 학생이? 그게 아닌데 이 책에는 안 실린 거고, 이 책에는 실을 수가 없어서 안 실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공부하기 싫어졌고 선생님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선생님께 뇌물을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더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게 이 정도 학교 갔으면 잘 사는 애죠, 얘는. 잘 사는 애죠. 아버지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 그에게 향유를 바르고 옷과 반지를 선물하고 뇌물을 준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다. 너는 참 좋은 학생이구나. 게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선물해 주시니 넌 이제부터 반장이 되겠고 반에서 가장 높은 것을 받을 것이다. 이게 뒤에 딱 있는 거야, 이게. 이 책에 실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안 실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기록이 보면은 똑같아요, 오늘날. 이거는 뭐 다르지가 않아요, 크게. 뭐 맥주도 팔고 뭐 그런 낙서도 있잖아요. 맥주집에 남긴 낙서가 있어요. 그 유명한 낙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그 수메르 그 맥주집 낙서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192페이지로 가셔서요. 고대 필경사들은 읽기와 쓰기만이 아니라 목록, 사전, 달력, 서식과 표를 사용하는 법도 배웠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엑셀 배우고 똑같은 거 이런 거랑, 그죠? 엑셀 배우고 뭐 배우고죠, 뭐 그래픽 뭐 배우고 이런 거. 이들은 뇌가 사용하는 기법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목록을 만들고 검색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기법을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디지털화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죠? 뭔가 우리 여기 뒤에 나올 텐데요. 우리 두뇌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아까 그 심피질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패턴이 사실 아날로그예요. 패턴이라는 게 패턴이 아날로그인데 아날로그적 처리가 아니라 디지털적 처리인 거예요. 분리해놓고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새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내와 함께 새 집에 담보대출에 서명하러 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았던 첫 집을 떠올린다. 그래서 그 기억은 뉴올리언스 신혼여행을 연상시키고 여행은 악어를. 이게 이제 뉴올리언스가 남부지방이고 거기 그 강에는 악어가 살아요. 미국 악어가 살아서 이제 그런 것도 보고 했다는 거죠. 여행 가가지고. 그래서 악어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악어를. 근데 악어는 용을 떠올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 아날로그적으로 그 패턴이 그렇게 딱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상작용이죠. 그래서 용은 니벨링겐의 반지를 연상시킨다.
나는 이 악극에 나오는 지그프리트 곡절을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고는 은행원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는데 각자 그 신경만. 그래서 관료제에서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디지털적으로. 그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서랍이 하나.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서류 따로, 결혼증서는 서로 그 따로, 그죠? 결혼증서는 또 관련 따로, 관련 부서에서 따로 정리하고, 세금 기록용 서랍이 하나, 소송용 서랍이 하나, 이런 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뭔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 이상의 서랍에 속하는 것, 예컨대 바그너의 악극, 이것을 음악 또는 연극이란 범주로 분류할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범주로 만들어야 할까? 그래서 바그너는 이제 악극이라 그래서 그죠? 그 오페라를 하면서 또 연극까지 다 연극 같이 하나로 종합 예술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골칫거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랍을 추가하고 지우고 재배열하는 일을 영원히 계속한다. 이제 계속 자료 정리하고 또 재배치하고 그죠? 이거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새로운 분류 만들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랍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는 사람으로 중단하고 서기나 회계사로서 사고 체계를 다시 장착해야 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서기와 회계사는 인간이 아닌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캐비넷에 파일을 분류하듯이 사고한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그들의 서랍은 뒤죽박죽이 될 테고 자신이 속한 정부나 회사, 조직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자 체계가 인간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충격은 정확히 이것, 즉 인간이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과 세계를 보는 방식이 점차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자유현상과 전체론적인 사고는 칸막이와 관료에게 알려졌다. 칸막이라는 게 결국 디지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요거 지금 읽었던 부분을 바꾸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숫자를 뭘 보던가 할 때, 그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벌써 머릿속으로도 벌써 그렇게 정리해 나간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입력해서 처리하기 편할까? 그죠? 어떤 자료를 정리하건 자료를 수집할 때에도 그죠? 그 컴퓨터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거에 맞는 자료만 뽑는 거죠. 그게 이제 컴퓨터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자연적인 사고 방식 대신에 디지털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숫자라는 언어. 그래서 여러 세기가 흐르면서 자료를 처리하는 관료주의적 방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에서 더욱더 멀어졌고 더욱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결정적인 단계는 9세기 이전의 어느 시점에 왔다. 수학적 데이터를 전에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불완전한 문자 체계 하나가 새로 발명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0에서 9에 이르는 10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체계였다. 인도인들이 처음 발명했음에도 아라비아 숫자를 알려져 혼란을 부르는 그 숫자들이다. 그래서 인도인이 발명했는데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 점은 오늘날 아랍인들은 서구와 사뭇 달라 보이는 숫자 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황당하긴 한데 이거예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라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도입해서 서구에 전해서 우리는 다 밑에 거 쓰잖아요. 이거 쓰는데. 근데 아랍 사람들은 물론 이것도 써요. 섞어 쓰는 거지. 이것도 쓰지만은 이걸 써요, 이거. 아랍어 사용자들은 이게 그 숫자인 거예요. 자기들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좀 비슷한 면은 있지만 자기들이 이걸 써요, 이거를. 희한하죠, 그죠? 자기들은. 근데 더 웃긴 건 원래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요. 우린 다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얘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왼손잡이 맞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쓰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게 이제 숫자 읽는 것도 이것도 뭐 어떻게 이게 50 3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35. 아니다, 이게 저도 아랍을 모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이거 읽는 방법이다. 읽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쓸 때 이렇게 써요. 쓸 때 이렇게 쓰나? 어쨌든, 그런데 읽는 방법을 3하고 50 있는데, 3, 50. 이렇게. 그러니까
53으로 읽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숫자 읽는 방법이, 그러니까 1 단위부터 읽고, 3,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200,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읽을 때. 3, 50, 300, 200, 이렇게 돼요. 3, 50, 200,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히는, 일단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나머지 너무 복잡하던데요. 우리랑 달라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꽤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랍인들은. 이런 것도 그렇더라고요. 아랍 사람들 이렇게 쓴대요. 숫자 모양도 네. 그 아라비아 숫자 밑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적어도 지금은 저 모양으로 이렇게 다 통일이 됐지만 글자들이 숫자 모양이 조금 다르죠. 처음에서 이렇게 정착되기까지 네. 조금씩 달랐죠. 특히 팔 저런 것들은 네. 지금 쓰고 있는 팔 모양이 아니고 다르죠. 약간 다른 모양이었고 달라요. 그렇게 보면 위에 아랍 사람들이 쓰는 저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구 모양도 많이 달랐고요. 이전에 한번 제가 어디서 그래서 들었는데 맞아요. 중간에 변화가 있었어요. 한참 걸렸어. 지금 저 모양이 이렇게 정착이 됐다가. 그리고 한 가지 딱 특이한 점은 프랑스는 다르잖아요. 딱 하나가. 아시죠? 프랑스 7자 절대 이렇게 안 써요. 7자. 이렇게 쓰면 다 이거 1로 읽고, 프랑스 7, 이게 있어야 돼요. 프랑스어는. 그죠? 7자 있어야 돼요. 칠 모양도 어쨌든 이 시기마다 이렇게 쓰이는 그 모양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구도 지금은 룰이 다 똑같죠. 처음에 나름은 다 그렇죠. 되는 데는. 근데 왜 아라비아 숫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그게 전해줘가지고 서구가 지배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냥 아라비아 숫자가 된 겁니다. 서양 기준으로 보는 거죠. 아라비아에서 입장에서. 아라비아 애들이 전해줬으니까 아라비아 숫자는 서구적 관점이죠. 서구죠. 자, 그래서 거기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하지만 아랍인의 공로도 있는 것이 그들이 인도를 침공해서 이 체계를 보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더 다듬어서 중동으로 나중에는 유럽에까지 퍼뜨렸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 아라비아 숫자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등의 부호가 추가되면서 현대 수학적 기법의 기반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쓰기 체계는 여전히 불완전한 문자 체계이지만 세계의 지배 언어가 되었다. 그죠? 오늘의 지배 언어죠, 정말.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와 회사, 기구와 조직은 아라비아어, 힌두어, 영어, 노르웨어 할 것 없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수학적 문자 체계를 사용한다. 수학적 문자 체계로 번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엄청난 속도와 효율로 저장되고 펼쳐지고 처리된다. 그래서 정부나 기구,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은 숫자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빈곤, 행복, 정직 같은 개념도 숫자로 번역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빈곤선, 주관적 웰빙 수준, 신용 등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물리학이나 공학의 경우 해당 지식 분야 전체가 인간의 말과는 접촉을 거의 잃어버리고 오로지 수학적 문자 체계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이거랑 또 비슷한 게 그 화학 언어예요. 화학 언어. 그죠? 화학 기호 막 나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어떤 보면 새로운 문자 체계이고 또 특정한 영역을 그죠? 화학식 이런 거 그죠? 분자식 쓰는 거 보면은 그것도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 체계, 화학적인 언어 체계도요. 최근에 수학적 문자 체계는 더더욱 혁명적인 쓰기 체계를 출현시켰는데 이 컴퓨터화된 이진법 문자 체계죠. 이진법 문자 체계는 오로지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다. 내가 자판을 치고 있는 단어들을 컴퓨터 속에서는 0과 2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해 쓰이고 있다. 그죠? 0과 1밖에 없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쓰기는 인간의 의식을 돕는 하인으로 탄생했지만 점점 더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컴퓨터는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말하고 느끼고 꿈꾸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에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언어로 말하고 느끼고 꿈꾸라고 가르치고 있다. 아까 말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꾸 컴퓨터적인 사고를 자꾸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 때도 우리 뇌가 자꾸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공지능 분야는 오로지 컴퓨터의 이진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종류의 지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같은 SF 영화는 이런 이진부호가 인간이 씌운 굴레를 벗어던지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인간이 반항적인 문자 체계를 다시 통제하려고 하자 그 체계들은 그 반응으로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한다. 물론 이건 SF적인 얘기입니다. SF적인 얘기로 그렇게 우리들을 이제 지배하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일종의
뭐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얘기죠. 프랑켄슈타인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 통제를 벗어나서 다시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포인트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얘기예요. 큰 틀에서 그 포인트는 이제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비용이 이게 엄청 증가하게 됐다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컴퓨터처럼 디지털적으로 사고를 하려면 또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니까 사실 그것도 정보 처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일반 사람들이 다 엑셀을 배우고 뭐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슨 앱 사용법 배우는 것 자체가 다 비용이거든, 비용. 그래서 정보 처리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매우 빠르다는 게 거의 뭐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죠. 정보 자체도 엄청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로부터 얻는 그 유용성보다 이 비용이 더 커지면은 이제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붕괴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고.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관료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그거 먹여 살리다가 오히려 이제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그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쨌든 관료 시스템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서 이 정보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사실 오늘날 우리도 정보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그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죠 이것 때문에 뭐 시간이 없고 맨날 뭐 다 정보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카톡 확인하고 뭐 스팸 지우는 것조차도 다 정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 처리하는 그 시간과 비용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정보로부터 얻는 이득보다 비용이 더 초과하는 단계에 거의 도달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거의 어떤 영역들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큰 틀에서 네, 큰 틀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근데 이게 왜 인간이 그 디지털 쪽 생각하게 이제 거꾸로 그런 사고를 요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무슨 뇌과학 책을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이 결국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정해진 결론을 내는 거라서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를 배우는 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를 그러니까 그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를 하는 것처럼 하는 그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은요. 이제 그렇게 추구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긴 해요, 사실은. 우리 시스템이, 야, 결국은 어차피 이것도 뇌는 물리적인 기계인데, 물리적인 기계의 작동이니까, 그냥 결국은 0101로 다 환원돼서, 그죠? 환원돼서 분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 입장처럼, 근데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데이터도 다르고, 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도 다르고, 우리 뇌는. 응?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닮으려고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하고 그 시스템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다른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심법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컴퓨터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계산하는 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뇌라고 하는 건 뭐 둘 더하기 둘도 계산하고 뭐 이러지만은 기계는 둘 더하기 둘 뭐 이렇게 계산 못 하잖아요. 일단 환원을 해서 그걸 해내야 되는데 아까 그 책에서 뭐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맥락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인간이 계산하고 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큰 틀 자체를 그 구조 자체가 같다라고 하면 좀 아까 구조가 같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인간은 훨씬 직관적이잖아요. 이 과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정을 직관적으로 함축해서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함축돼 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깊이 파고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전부 자기만의 그 알고리즘의 그를 따라서 그 결론을 내린다. 뭐 그런 내용이 그렇죠. 그게 원론적으로는 맞겠죠.
언론적으로는. 언론이 추구하는 게 네. 결국은 네. 그 방향이니까요, 그죠? 네. 근데 그 기저 자체를 보면 기저는 다르죠. 그 방향 자체는 비슷하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정보들을 겹치고 딥러닝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순간적으로 어떤 부분을 빨리 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사람의 뇌는 어떤 부분을 뛰어넘잖아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마치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게 이제 무의식적, 비의식적 정보 처리 과정을 결국 이제 오늘날 가장 중요시해서 그래요. 비의식적, 무의식적 정보 처리 과정에서 진행되고 우리는 이제 인간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다. 결론만 이제 그러니까 뭔가 그 직관적으로 탁탁탁 떠오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내재에 있는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은 디지털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예, 그죠? 네. 예, 그거는 뭐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봐드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 과학자들은. 예.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따라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의식적으로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이제 컴퓨터적 사고에 맞춘다는 게. 뭐 사실 뭐 당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만 봐도 당장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그죠? 그 데이터를 접했을 때 컴퓨터적, 엑셀적 사고 방식으로 뭘 이렇게 정리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여기 우리가 맞춰간다는 그런 얘기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기계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또는 뭐 지능과 관련된 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더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 얘기는 그죠? 정보의 그 질이 우리가 진화할 때 다뤄왔던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곤란해한다. 주로 수학적 데이터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큰 틀에서 정보 처리 비용이 점점 증가해서 오늘날 그죠? 그 정보로부터 얻는 이득보다 더 비용이 더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가 맞나?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 네.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해야지만 되는 사람이고 저는 전혀 물리학이랑 관련이 없고 1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 머리는 이 상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미 뭐 이쪽으로는 개인의 경향은 다 다른데 그게 이제 경험의 축적에 따라. 그쵸. 근데 그것도 개인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지. 그치. 이 사람은 기본적인 전제가 인간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명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점점 인간의 힘들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닌 부분을 자꾸 개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화가 힘들게 하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뭐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괴롭히고 뭐 그런다는 거죠. 비관적인 기능을 자꾸 유발하라리는 정보들을 자꾸 차단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순한 맞아. 인간관계도 단순해지고 싶고 어느 날은 그냥 깜빡이고 핸드폰을 안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불안할 것 같지? 아니야 너무 편한 거예요. 막 차단되니까 평화도 맞아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전화하고 빌려서 혹시나 전화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는 그 핸드폰을 한 3시간 동안 해방인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근데 너무 많은 정보가 결국에는 좀 그게 더 많았으면 있으면 뭐가 궁금하니까는 뭔가를 보게 되고 문자가 왔나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사회적 정보죠. 사회적 정보 이게 신경 쓰이거든요. 사회적 정보는. 묘하게 이분의 관점이 우리한테 우리를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뭔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이거라요? 그게 다는 아니라 이런 네. 표현도 있지만. 얘 말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건 얘의 관점인 것 같아요. 얘 맞나? 나보다 어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나이보다 보면 뭐한 거야? 되게 어린 이 책이 좀 더 쇼킹하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많이 읽혀서 그런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하고 들은 것 자체가. 이말 우리보다 나이 많을 거야 아마. 아닐걸요? 네. 50대 중반쯤 됐다. 아니야 어려요. 어렸네. 어리니까요? 어려요. 76년생. 한 살 어린데. 아니야 나보다 싫어하냐? 나 73이야. 얘랑 얘보다 한 살 어리네. 세월이 직격했네. 약간 계단 같아. 자, 그럼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실까요? 여기까지 하실 시간상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뭐 다 됐고 다 됐어요. 네. 거의 뭐 이 양반이 쓰는 이 소제목들도 다 대부분 다 도발적인 이제 좀 그렇게 썼죠. 예. 거의 도발적인 문화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다음 8장은 역사의 정의는 없다 이거죠. 그죠? 뭐 정의가 없겠죠.